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안녕하세요. 최영일의 시사본부 문을 엽니다. 휴가를 떠났죠. 최영일 평론가 대신에 오늘 시사본부 진행 맡은 저는 양재열 변호사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무려 94,443명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확진자 10만 명대 수준이 눈앞에 다다른 건데 개인 방역에 더욱 힘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파까지 계속되는 가운데서 어제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선거 유세를 하던 버스에서 3명이 사상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추정되는데 정치권에서도 진영을 막론하고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사고 소식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대선 시계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21일 이제 딱 3주 남았는데 과연 어떤 후보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게 될지 오늘도 시사본부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1부에서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코너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10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 강훈식 의원과 이재명 후보의 공식 선거운동 전략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진격의 보수와 사건본부도 준비되어 있고요. 자,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십시오. 오늘의 디저트송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해 드립니다. 한입뉴스 시간 시작할 텐데요.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박 기자님. 네. 확진자가 9만 명을 넘었어요. 네. 진짜 상상도 못했던 숫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많은 분들이 정말 다 놀라셨을 것 같고요. 이게 심리적인 압박이 점점 커지는 것 같아요. 예. 10만 명도 눈앞에 보이고 있으니까. 근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정점에 오지 않았고 20만 명까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실 텐데 김부겸 국무총리도 오늘 이 사안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여러 가지로 죄송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도 이제 고령층 3차 접종과 먹는 치료제 도입 같은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위중증 환자 수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300명대에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예. 또 병상을 미리 확보해 둔 상황이고 재택 치료도 지속적으로 확보했기 때문에 의료 대응에도 아직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괜찮다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방역을 좀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좀 읽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레 그러니까 금요일에 이 방역에 대해서 거리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걸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에 적용된 거리두기 지금 현재로 상황 볼 때는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숫자도 늘리고 시간도 좀 뒤로 미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명까지 모일 수 있는데 이거 8명까지 모이는 걸로 좀 늘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시간도 오후 9시까지 식당, 카페 등의 영업이 가능한데 10시까지 늘리는 방안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여기에 대한 반발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도 이 광화문에서 이 집회를 열고 여기에 대한 정부의 이 영업시간 제한 이거 좀 풀어달라. 또 100% 손실보상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나오고는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푸는 게 현상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정확한 건 금요일에 알 수가 있겠지만 확 푸는 게 아니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오창석 평론가. 네. 어쨌든 이렇게 약간 중간에 타협을 했다라고 할까요? 아주 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자영업자들의 너무 어려운 부분이니까 좀 약간은 완화시키는 여기로 갈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처음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국면을 맞이하면서 9시와 10시의 차이가 무엇이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1차와 2차 정도의 답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예. 6시 정도의 퇴근, 9 to 6로 했을 때 6시 정도 퇴근했을 때 1차 정도 옮기면 9시 전에 모두 끝나고 그렇죠. 10시까지 하면은 2차를 갈 수도 있는 것을 열어두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작 1시간 차이지만은 1차와 2차 정도 옮겨갈 수 있는 것이고 2차까지 갔을 경우에 동선이라든지 확진자 추적이 좀 더 어려워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반대로 설명하면은 확진자 추적이 방역당국이 어렵기 때문에 9시까지로 묶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10시가 훨씬 더
전파력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그걸로 굉장히 분노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10시까지 풀어준 것이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요. 이미 한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면 저는 3차 접종한 사람들에 한해서라도 12시까지 풀어주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예. 저는 이제 9만 명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무섭고 크게 다가오긴 하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위중증 환자라든지 그리고 지난 5주간은 치명률이 굉장히 급감했습니다. 이 급감했었던 이유는 1차, 2차는 80%가 넘었거든요. 접종률이. 예. 3차는 5, 60%대인데 중요한 거는 3차 중에서도 만 65세 고령층의 접종률은 80%를 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고령층의 접종률이 높아지면은 치명률과 위중증 환자가 급감한다는 걸 느꼈다면 예. 그리고 이미 80%가 넘었다면 3차 접종자에 한해서는 12시까지 허용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러면 더 3차 접종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부 고연령층 또는 요양원이나 아주 특수한 곳은 4차 접종도 검토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게 효율적인 관리를 하면서 괜찮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연령층이라든지 이런 데는 3차 접종을 하면은 어느 정도 풀어줄 수 있는 것을 해줘야 자영업자와 일반 국민들도 다 숨통이 트이는데 1시간 정도 늘린 것으로 과연 자영업자들이 아, 잘 됐다. 방역당국이 우리를 좀 풀어줬다라고 느낄 수 있을까? 그건 좀 조금 의문이라고 부족해 생각합니다. 보인다. 야, 근데 정부 발표를 저도 주목해서 보고 있었는데 왜 저는 1차와 2차가 갈린다는 그 초점 포인트를 못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우리 평론가님은 아무래도 회식 전문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뭐 그냥 너무 심각한 뉴스라서 일부러 농담을 던져보고요. 예. 위중증 환자가 적다라는 게 이게 안 좋은 쪽으로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들 포기하시는 제 주변에서도 아유 뭐 어떡하겠어 이미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러지는 마시고요. 개인 방역은 여전히 철저히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무거운 뉴스를 또 하나 전달을 해드려야 될 텐데 박 기자님, 안철수 지금 대표 이제 국민의당에서 네. 사상자가 나오면서 안 대표는 오늘 유세를 중단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고가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네. 충남 천안에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와 또 국민의당 논산계룡 금산지역 선대위원장이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는데요. 또 이뿐만이 아니고 강원 지역 유세 차량 안에서도 차량 운전기사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서 또 지금 중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사인을 좀 보면 일산화탄소 가스 질식으로 이런 사고가 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45인승 버스거든요. 이걸 개조해가지고 뭐 좌석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바깥에 LED 이 전광판이라고 할까요? 화면을 설치했어요. 근데 그 LED 화면을 통해서 뭐 유세 영상이나 이런 걸 좀 보여줄 텐데 그러려면 전원이 필요하잖아요. 전기가. 계속 차에 시동이 걸려 있어야 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에 있는 그 엔진, 그 배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더 용량이 큰 배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가 발전기를 돌립니다. 아, 그냥 시동 걸러오는 일반적인 그렇습니다. 어떤 차량으로 안 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화물칸에 넣어서 밑에 보면 버스에 보면 밑에 짐 실는 칸이 있잖아요. 예. 거기다가 설치해서 이걸 좀 돌리는 구조인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 화물칸에서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면 우리가 매연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 일산화탄소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화물칸 안에서 처리가 된다면 그게 뭐 별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배선 뭐 구멍도 필요하고 예. 이게 화물칸과 그다음에 이 승객칸 그러니까 이 안 내부가 완전히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밀폐가 돼 있지 않은 겁니다. 애초에 그렇게 만들지 않았으니까 버스를.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이제 가스 자체가 무색무취하잖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가스가 새어 오는지 들어오는지. 그래서 날씨가 어제 또 춥다 보니까 문을 다 닫고 이 발전기를 돌리는 상황에서 일산화탄소 가스 중독이 아니냐 이런 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사고 이후에 안철수 후보가 어제 이 빈소에 이제 방문해서 조문을 했고요.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오늘 예정됐던 선거유세 일정은 다 취소하면서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선거 기간 되면 네. 사실 심심치 않게 각종 사고 소식을 듣습니다. 뭐 네. 빨리 바쁘게들 움직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또 흔히 일어나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박 기자님 설명 듣다 보니까 혹시 다른 당이나 다른 뭐 유세버스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운영되고 있는 건 없는지 점검도 해보고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해당 버스 차량 안에 외부에 LED 판을 설치했기 때문에 다른 정당도 유세를 할 때
45인승 정도 대형 버스에 LED 전광판을 설치했다라고 네. 한다면 분명히 발전기가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다른 정당도 점검을 해야 될 거고 중요한 거는 해당 사건 말고 강원 지역에서도 국민의당 유세차 운전기사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응급실로 이송돼서 지금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2건이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을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관리나 유의사항들이 분명히 전달됐을 텐데 좀 경각심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좀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유세 차량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은 다리를 지나가려다가 이제 전복되는 사고도 네. 발생을 했었고 일반적인 트럭 유세라고 한다면은 트럭 운전기사가 있는 곳과 뒤편에 짐칸이 분리되어 있고 또 이제 트럭 유세 같은 경우는 외부로 아예 공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가스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그냥 환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버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도입됐습니다. 대형 트레일러라든지.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 왔는데 커져 오는 동안에 안전에 대한 문제는 계속 이제 좀 흔히 말하는 소외되고 어떻게 하면 이 버스가 움직이면서 버스 하나가 광고판이 되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덕지덕지 붙이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중요한 건 아마 이걸 크게 제기하진 않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중대 시민재해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누가 안철수 후보나 국민의당 측에 제기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현 상황으로는 법률 적용이 검토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정당이 이런 법률에 저촉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도와주는 유세 차량의 운전기사라든지 당원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당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이 내용들을 유의사항이라든지 뭐 경고사항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주지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당연히 그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나선 선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뽑는 건데 거기서 사고가 나면 믿음을 주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이 부분 특히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요. 박 기자님. 네. 그래서 이제 뭐 여야에서 일제히 애도 메시지를 내고 있고요. 또 오늘은 뭐 다른 후보들도 좀 조용한 유세를 네.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충남 지역, 그러니까 충남 도당, 각 당의 충남 도당에서는 오늘 뭐 유세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니면 유세를 안 하는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SNS에 이 사고 소식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명복을 빈다.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 안전을 최우선하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오후에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과 오용훈 후보 비서실장이 이 빈소를 조문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오늘 보면은 오후에 일정이 다 끝난 다음에 직접 이 장례식장을 찾아서 조문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충남 지역뿐만이 아니고요. 다른 지역에 있는 선거 유세, 국민의당은 선거 유세는 하지 않지만 민주당과 이 국민의힘, 뭐 정의당도 다른 지역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뭐 신나는 유세 노래나 율동을 하지 않겠다. 네. 조용한 유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정치를 떠나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3253님이요. 어처구니 없는 임명표의 사고에 허망할 뿐입니다. 가족들 심정은 어떨까요? 사소한 것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삼각고인의 명복입니다. 저희도 같이 다시 한번 명복 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두 사람 다 경부선을 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출발했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출발해서 대전쯤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다니면서 말들이 참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 말들 좀 소개해 주시죠, 박 기자님. 네, 뭐 이 크게 두 가지로 맞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계속해서 강조한 게 국민 통합, 거기다가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걸 내세웠고요. 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어제 계속해서 강조한 게 정권 심판론.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 이걸 5년 동안 이렇게 당해왔는데 이걸 다시 또 연장할 거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 서로를 향해서 저격이라 할 거야 이런 얘기를 계속했는데, 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책의 사드 추가 배치론 여기에 대해서 안보 포퓰리즘이다라고 예. 이재명 후보는 지적을 했고 또 신천지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신천지 나는 이렇게 이만희 총회장한테 가서 강제 검사까지 받게 했는데 이걸 이 강제 수사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안 한 윤석열 후보는 뭐냐 이렇게 비판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해봤다.
성남시장 그다음에 경기도지사 하면서 공약을 많이 했었는데 다 지켰다. 유능하지 않냐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예. 반면에 윤석열 후보는 아니 무슨 소리냐. 지금 정부를 봐라. 부동산 문제 또 방역 문제 제대로 되는 게 있냐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대장동 의혹에 대해 계속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성남시장으로서 아니 그렇게 많은 돈이 이익이 저쪽에 갔는데 환수 못한 건 사실 아니냐 이렇게 지적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거는 거짓이다. 믿을 수가 없다. 말 바꾸면 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서로 맞서는 모습. 정말 설전이 뭐 이 토론은 아니었지만 지역 같은 지역이었잖아요. 시간차만 있고 거기서 뭐 설전은 벌인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나란히 경부선 뭐 상행이든 하행이든 같이 타고 내려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자, 오평님 네. 이게 들어보면 같은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대장동이 딱 그렇잖아요. 같은 사안을 놓고 양쪽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뭐 이재명 후보는 이거 치적이다, 공적이다. 윤석열 후보는 무슨 소리냐, 특혜 베풀어준 거다. 이렇게 서로 같은 상황에 대한 얘기들이 완전히 다르게 하고 있는 건데 오평님 보시기에 어제 나왔던 여러 가지 말들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그리고 혹시 심판을 봐줄 수 있다면 어느 쪽이 이긴 것 같은지 이 평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시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예시로 들었던 대장동 같은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더 불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왜냐면은 지역적으로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불편해했었던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대구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이 2020년 2월과 한 5월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이 특별히 위험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지역 혐오 조장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많은 온라인 네티즌들이라든지 대구 가면 위험하다. 대구가 싫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는 대구가 위험하다라고 대구 시민들이 느꼈단 말이에요. 그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네, 네. 타 지역 시민들로부터. 그러니까 대구 혐오가 아니라 대구 위험하다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느꼈고 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타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었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자신 있게 공격을 할 수가 있고 오히려 네, 그런 입장이 있었던 것이고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돌고 돌아서 비수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을 특정하지 않더라도 수도권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다면 비수도권 주민들은 혹시 우리 이 지역 오는 거 아닌가? 아, 내려가는 내내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민주당 당원들은 이재명 후보와 다르게 민주당 당원들은 해당 지역에 다 있습니다. 아, 예. 윤석열 후보 지나갈 때마다 우리 동네 온단다. 우리 동네 온대.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편해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사드가 어떤 역할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지역에 오는 게 군사시설이 오는 게 심리적으로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야 한다고 한다면 만약 북한 입장에서는 수도권 보호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사드 먼저 때려야 돼요. 아, 그럼 거기가 제일 먼저 공격받을 수 있게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이제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국민의당이나 다른 정당들에서는 우리 지역에는 사드 안 온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할 겁니다. 아, 그러니까 예.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3대1 구도가 지역마다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윤석열 후보가 해당 지역에서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불편한 기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불편했을 거고 다만 여전히 윤석열 후보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지지율은 이제 정권 교체론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 지역이 맞붙는 결과겠죠. 이거는 아마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나눴던 대화의 소재 자체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불리할 수 있었다라는 평가까지 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막 39분이 됐고요. 잠시 교통정보 듣고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점심시간이 되면서 교통량은 많이 줄었는데요.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 중부 3터널 부근에서는 화물차 화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불 끄는 작업은 조금 전에 끝났는데 2차로와 갓길은 여전히 통제 중이고요. 사고 정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뒤쪽으로 경기 광주 부근부터 1km가량 극심한 정체니까요. 전방 상황 잘 살펴주셔야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이천 부근의 정체는 작업 때문입니다. 1차로에서 방음벽 보수 작업 중이라 2km 구간에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는 고산자로 지나실 분들입니다. 상수도간 파열 누수 작업하고 있는데요. 왕십리역에서 동대문 구청 사거리 방향이고요. 도선 사거리 부근에서 누수 복구 작업을 하면서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고 일대 교통이 혼잡한 상황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최영일 평론가 휴가를 보내주기 위해서 오늘 나온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윤석열 후보와 유승민 전 의원이 내일 전격적으로 회동을 한다라고 나오네요. 그동안 유승민 전 의원은 정말 얼굴 보기가 힘들었는데 네. 과연 여기서 원팀 선언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원팀 선언하려고 만나겠죠. 네. 일단 세팅이 된 상태에서 만나는 것 같고요. 공교롭게도 어제 이재명 후보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유승민 전 의원도 내국에 올 수 있다.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뉴스가 나왔어요. 17일 날 윤석열 유승민 회동한다. 글쎄요. 이 보도가 영향을 미쳤는지 인터뷰가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시점이 이렇게 됐고 사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습니다. 예. 아예 뭐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예, 아예 그동안은 못 봤어요. 네. 그러다가 한번 이 입장이 나왔던 게 뭐냐면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가 녹취록 7시간 녹취록에서 홍준표, 유승민 두 사람도 굿한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이 입장을 내가지고 무슨 소리냐 거세게 반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거기다 윤석열 후보가 뭐 사과의 뜻을 전하기도 했었죠. 어쨌든 지금 홍준표 의원도 어제 이제 동대구역 유세에서 같이 단상에 올라서 네. 합동 유세도 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홍준표 의원이 이 뭐 TK 신공항 이런 공약에 대해서 이거 해야 된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예 형님 뭐 물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껴안는 모습이 회자가 되기도 했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이 그 정도로 좀 결합을 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선대위에서 어떤 직책을 맡아서 함께 그러니까 원팀이 될 거라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 빼놓고선 내일 공개적으로 두 사람이 만날 일은 없는 거니까. 굳이 만날 일이 없다. 그렇죠.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모양이 살짝 머쓱해진 그런 모양 빠진 일이 돼버렸는데 자, 오평론가님 맡으면 유승민 전 의원 선대위에서 일을 맡는다. 맡기 위해서 만나는 것 같다는 이제 박기량 분석해 주셨는데 맡으면 열심히 하긴 할까요? 아까 홍준표 의원 사실 어제 나왔다고 하지만 홍준표 의원도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서 가끔 SNS에서는 이게 뭐 경선보다 본선이 더 아쉽고 뭐 이런 얘기도 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예비 경선 때로 돌려보면은 뭐 그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예비 경선 국민의힘 예비 경선 끝나고 유승민 후보와 윤석열 후보 몸싸움이 있었다. 그런 살짝, 기사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유승민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그런 비슷한 뭐 옥신각신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없었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감정이 그냥 선거 진 것도 있겠지만 여러 감정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뛰었던 사람이 다른 정당에 지지를 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완주해서 꼭 대통령이 돼서 정권 교체를 해주길 바란다 정도의 원론적인 답변이 나올 것 같고요. 선대위에 합류한다고 해서 큰 직책을 맡거나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게 지금 20일 남아서 유승민 전 의원이 합류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게 없어요. 유승민 표 공약을 받들겠습니다 해서 국민들이 와 대박이다. 이렇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 공약이었으면 이미 반영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른 곳에 가지 않는다. 라는 정도만 보여줘도 유승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정말 큰 호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 민주당만 좀 이상하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던질 수 있는 후보들이 예를 들어서 아예 이탈해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김동연 무소속 후보나 뭐 이 정도까지는 계속 얘기해서 설득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저쪽 정당 안에 있는 사람을 이름 언급하는 것이 과연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 사실은 파급력이 크려면 홍준표 의원 될 건 게 훨씬 더 파급력이 크거든요. 파급력으로 따지면은.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 이름을 언급했다는 것은 글쎄 물밑에서 접촉이 아예 없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냥 인디언 기후제처럼 나의 바람만 얘기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굳이 언급 안 했으면은 그냥 뭐 윤석열과 유승민이 뭐 화합했다라고만 나올 텐데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던지면서 민주당이 뭐 사실은 판을 좀 키워줬네요. 네, 또 판을 또 키워주고 민주당만 이상하게 닥쳤던 게 지붕 쏟아본다 뭐 격이 된다는 게 한 줄 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후보가 열심히 도와준다고 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크게 지지율이 떨어질 것도 아닙니다. 하나의 그냥 해프닝 정도가 됐다라고 좀 보시는 거네요. 자,
유승민 전 의원이 네. 공교롭게 생각해 보면 그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현재 윤석열 후보의 그 무속 논란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청공수승 얘기. 예, 거기서 막 시작이 된 건데 어제 무속 얘기가 잠잠해지나 싶더니 또 나왔어요.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건진법사 구판에 윤석열 부부 연등이 달려 있었다. 이렇게 뭐 사진까지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거기 대통령 연등도 걸려 있었다. 이렇게 반격을 하긴 했는데 요 사안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김의겸 의원이 어제 이제 기자회견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18년 9월 9일 충주시 중앙탑에서 열린 2018 수륙대제 사진과 영상을 보여주면서 이거는 불교 행사처럼 보이지만 소의 가죽을 벗겨 전시하고 또 10여 마리나 되는 돼지 사체를 무대 앞에 전시해놓고 치러진 아이고, 예. 무속 행사에 가까웠다. 예.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겨 사회적으로 지탄받은 이 행사 일광종이 주최했고 건진법사 전모 씨가 총감독을 맡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 잔인하고 엽기적인 생각하기도 네. 예. 그런 뭐 현장이었죠. 그런데 김의겸 의원은 그 일탈의 현장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존재를 확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인가 봤더니 이 윤 후보 부부의 이름이 적힌 행사장 연등 사진을 공개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두 사람이 직접 간 건 아니고 연등이 거의 걸려 있었다. 근데 그 건진 이 법사의 스승 해우 스님 워리 위로 코바나 콘텐츠 대표 김건희 이름이 적힌 등이 있었고 직함이 같이 적혀 있을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걸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윤석열 이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두 사람이 이렇게 정말 잔인한 구판에 자신들의 이름을 적힌 등을 달고 뭘 기원했느냐, 뭘 생각했을까,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결국 뭐 이런 사건들을 쭉 연관을 지으면서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윤석열, 건진법사 또 이현동 전 구세청장과 또 윤핵관 이렇게 이어진 어떤 흐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건진법사와의 관계 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계속 부인했지만 이렇게 예전부터 관계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 이름이 한 번 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사안들에서 걸쳐서 나오다 보니까 저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거 국민의힘에서는 어평론가 이거 맞아도다. 거기 대통령도 그 연등 걸려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김의겸 의원은 일단 아니다라고 대통령 이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다시 재반박 기사를 냈습니다. 예. 그렇게 냈었는데 처음에 이제 이 엽기적인 소가죽을 벗겨내는 이런 행사가 사진이 공개됐을 때는 건진법사가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느냐. 그 정도? 그 정도였다가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이제 뭐 다 내보내고 나서는 우리 상관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관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건진법사의 또 다른 행사에 그 이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는 게 아니지 않느냐. 예. 그러니까 직위만 해제되었을 뿐 뒤에서 무언가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속 논란이 또 한 번 다시 불거져서 이제 이어지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원하고자 하는 의도가 두 가지 정도겠죠. 하나는 이렇게 위험하다라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느 정도 달성이 됐어요. 해당 행사에 이름이 있었으니까. 예. 둘이 친하다 이런 건 됐는데 두 번째 이 사람 뽑으면 안 된다까지 이어지려면 더 많은 것들을 여기 무속에 기대고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직위는 해제했지만 여전히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밝혀내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거야 뭐 수사기관도 아니고 무슨 네. 지금 말씀은 공식적인 어떤 문제를 예를 들어서 네. 사적으로 무속에 기댔다 네. 이런 게 드러난다면 모를까 네. 거기까지는 힘들어 보인다 이런 얘기시죠. 왜냐하면 이제 그 앞전에 불거졌었던 기사와 지금 기사는 차이는 그냥 이름 정도가 발견됐다 현장에서 이 정도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크게 뒤집거나 더 크게 흔들기에는 좀 국민들 입장에서는 애매한 여전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600억 이 소가죽 벗기기 행사 이런 것보다 가장 큰 게 기차에 구두발 올린 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일상적이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는 것이 아마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빠지는데 뭐 영향을 미치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원래 그 당시 기겁했던 사람이 또 한 번 기겁하는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게 행사 내용이요. 보통 사람 전 그냥 일반 제 수준에서는 다른 사람 말고 제 수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생각하기도 좀 싫습니다. 자, 남욱 그 대장동 의혹과 관련돼서 현재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이죠. 이른바 대장동 4인방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 네. 그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대주주, 화천대유 대주주가 2012년에 민주당 의원 측에 2억을 전달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여기에 김만배 측에서는 네. 돈 준 사실이 또 없다 이렇게 맞섰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해 10월에 검찰이 이 남 변호사를 조사하면서 김만배 씨가 A 의원 보좌관에게 현금 2억 원을 전달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남 변호사 진술에 따르면 2012년 3월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의자 김만배 씨의 언론사 후배 배모 씨가 식사 자리에 2억 원을 마련해 왔고 김만배 씨는 A 의원 보좌관을 통해 돈을 전달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2억 원을 받아갔다는 거예요. 아, 김만배 씨가 받아갔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남욱 변호사의 생각은 김만배 씨가 돈을 가져갔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고 그 이후 돈을 돌려받지도 못했다. 그래서 배달 사고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어요. 아, 혹시 그렇게 해서 자기가 챙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한 거예요? 남 변호사는 그런 주장까지 펼쳤는데 검찰에서는 남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지만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우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굳이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지금 뭐 보도가 되고 나서 계속 뭐 인용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김만배 씨도 여기에 대해서 A 의원은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한 사이도 아니다. 당연히 돈을 준 사실도 없다. 검찰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낸 사안이다 하고 반발을 하고 있고 김 씨가 2억 원을 전달했다고 지목된 A 의원 보좌관도 김 씨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그런 또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의원실 관계자도 언급된 보좌관 김만배 씨와 일면식도 없고 당시에는 의원이 현역도 아니었다. 보좌관도 없었다. 이거는 선거 개입이자 더러운 정치 공작의 냄새가 난다.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아니, 오평론 의원님, 네. 이게 지금 얘기한 거 보면 결론을 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기사가 크게 나왔을까요? 이거는 어찌 보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좀 네. 불리한 상황이겠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불리한 상황일 수 있는데 그거 말씀하셨다시피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요. 전형적인 아니면 말고식의 기사입니다. 이게 누가 악의적으로 발주한 거 아니고서야 이런 해당 내용이 사실은 기사화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민주통합당의 어떤 의원에게 주기로 했는데 당시 의원은 현역도 아니었고 보좌관도 없는 상태에서 보좌관도 나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아예 모든 것들이 하나도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의혹이 있다라고 제기만 해버리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그 곽상도 의원 아들이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다. 박영수 특검 딸이 11억을 회사로부터 빌렸다. 이런 특정한 내용이 나와야 기사가 되고 이거 왜 그랬는지를 질문할 수 있는 것이지. 예. 이거는 뭐 하나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인데 기사화를 내버린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박정우 기자님한테 1억을 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아니요? 아니죠. 그런 거예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아, 예. 근데 의혹이라고 하니까 첫 취재 보니까 돈 빌려준 적도 없고 계좌 거래 내역도 없고 심지어 제가 1억도 없어요. 그게 중요하죠. 그럴 돈 없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를 쓰면 안 됩니다. 네. 그러게요. 아유, 우리 언론이 조금 더 진지하고 신중하게 우리 국민들을 혼돈에 빠뜨리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 들면서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그리고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한 한입뉴스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저는 최영일 평론가 휴가 보내느라 진행 맡고 있는 양지열 변호사고요.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디저트송은 5540님의 신청곡으로 골랐어요. 5540님이요. 정치권 소식 답답하네요. 시원한 올림픽 우리 선수들 뉴스 많이 듣고 싶어요. 제가 시사방송이라 어쩔 수 없이 많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신 국가대표 OST 러브올릭스의 버터플라이를 신청하신 곡으로 디저트송으로 골랐습니다. 자, 멀리 가지 마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겁내지만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널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두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무슨 일이든지 두 편에서 서로 뜻이 맞아야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로 이 속담 도둑질을 해도 손발이 맞아야 한다와 같은 뜻입니다. 또 서로 똑같기 때문에 말다툼이나 싸움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쇠라도 맞부딪혀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것 역시 서로 맞부딪혀야 소리가 나지 한쪽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쪽이라도 맞서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지요. 손뼉이라는 말 앞에 혼자인 또는 하나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외가 붙은 외손뼉이란 표현이 있습니다. 외손뼉은 손뼉을 치는 두 손바닥 가운데 한쪽 손바닥을 말하는데요. 그래서 한 손으로는 손뼉을 못 친다라는 속담 역시 상대가 없이 혼자서는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외손뼉과 관련된 속담으로 외손뼉이 울랴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두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일은 상대가 같이 응하여야지 혼자서만 해서는 잘 되는 것이 아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요. 또 상대가 없는 분쟁이 없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시사는 뜨겁다.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는 의심이 드는 사건입니다. 아니 정치 권력이 더 두 번째는 세죠. 뭐냐면 정말 진짜 그건 지금 김영남 의원 때론 차갑게 식혀야 할 때도 있다. 그러니까 너는 죄가 있어. 이렇게 판단하는 건 잠시만요. 아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만 문제라고. 그만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 시사는 시원하다. 이처럼 소가 화장실을 이용하면 배설물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하는군요. 시원한 바람처럼 기분 좋은 소식이 있다. 시사의 핫앤쿨 KBS 1라디오에 다 있습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희 교수의 KBS 열린 토론, 평일 밤 10시 5분 김성환의 시사야. 많은 청취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 10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이 서울 영하 3도, 대전 영하 1도, 광주 영도, 부산 4도 등으로 내륙을 중심으로 종일 영하권을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 많겠고요.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정도 더 낮겠습니다. 한낮이 되면서 서해안에 영향을 주던 눈구름이 약해졌지만 늦은 오후부터 다시 발달하면서 내일 새벽까지 전북 남부와 전남 북부에는 2에서 7cm, 그 밖에 전라도와 충남 서해안에는 1에서 5cm, 그리고 제주도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5에서 최고 10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그 밖에 전국은 오늘 대체로 맑겠지만 지금 서울을 비롯한 곳곳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위험이 매우 높으니까요. 불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11도, 대구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이 추위는 금요일 낮부터 토요일 사이에 잠시 누그러지겠지만 일요일부터 다시 추워져 이후 다음 주에도 아침에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5.6도, 습도는 39%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방역당국이 유세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최대한 준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르면 50인 이상이 모이는 대규모 행사에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인 경우 코로나19 검사 음성자를 중심으로 행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체국 우편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 환자 가운데 재택치료를 받는 집중관리군에게 재택치료 키트가 배송됩니다. 재택치료 키트는 집배원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으로 배달되며 배달 완료 즉시 당사자에게 문자나 SNS 등으로 배달 사실이 통보됩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서 군 병력을 일부 철수한다는 러시아 발표와 달리 위성사진에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으며 이에 군사 전문가들은 신중론을 나타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정부의 안전관리 부실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정부 관계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것들이 대부분이라 공무원을 처벌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최영일의 시사본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영일 평론가를 휴가 보내기 위해서 대신 진행 맡은 양지열 변호사고요. 핵심적인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순서인데요. 대선까지 21일 남았습니다. 대선 후보들도 공식적인 선거 유세에 돌입해 지역 민심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이시죠. 강훈식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훈식입니다. 네, 남은 3주 어떤 선거 전략 펼칠지 직접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요. 네. 자, 이재명 후보 공식선거운동 어제 경부선 라인을 탔고 오늘은 서울의 강남과 또 송파 지역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 자, 지지층들 많이들 모이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어제 첫날 유세를 보면서 국민들이 위기 극복에 대한 경제 대통령의 필요성을 공감했고 또 현장에서 열기도 뭉치기 시작해서 사실은 저희는 샤이 이재명층이 좀 있다고 봤거든요. 왜냐하면 개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것보다는 결국은 더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 오늘 코로나 9만 명이라는데요. 그거의 적임자를 찾고 또 나아가서 경제 문제를 살릴 사람, 여기에 민심이 좀 움직여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들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까셨나 봐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제 공식 선거 운동이라서 후보들 TV 광고도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 이재명 후보 광고는요, 이재명을 싫어하는 분들께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이고, 대선 후보가 이른바 셀프 디스라는 광고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전략이 그럼 그래서 나온 걸까요? 말씀하신 네, 것처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찍는데 약간 망설이는 분들이 과연 무엇 때문에 망설였을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고 그런 과정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그런 것들보다도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 또 코로나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할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재명 후보를 망설이는 분들께 첫 번째 메시지를 타전한 것이고요. 실제로 저희 후보가 그러니까 저는 지금 같은 상황에 코로나와 경제 위기 상황에 무능이거나 초보 대통령이거나 무능 대통령이거나 이런 또 세력을 만난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두려움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 두려움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광고가 좀 효과적일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그런 기대를 갖고 계신데 네. 한편으로는 이제 어제 이재명 후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국민통합 내각이로 그렇게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심지어 국민의힘도 내각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런 식의 러브콜까지 보내고 있는데요. 이 참배에도
뭐 박정희 이승만 참배도 묘역 참배도 했었고 어제 부산 유세장에서도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떻냐 이렇게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함의가 담겨 있을까요? 위기 상황이잖아요. 우리가 국민들이 모두가 느끼는 위기를 위해서는 모든 뛰어난 사람들이 힘을 다 합쳐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통합으로 이 위기를 돌파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를 제일 잘한 모범 방역국이라고는 하지만 오늘 나온 9만 명이라든지 그리고 또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경제적 수치는 실제로 높아졌습니다. 네. 세계 경제에 이미 10위권 안에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체감으로 우리 삶에 좀 체감으로 느끼기엔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후보가 뭐 역할이 과정이 어떤 거냐. 어떤 분이라도 유능한 뭐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또 정의당이든 다 힘을 합치자라는 통합의 메시지고요. 그 통합이 없으면 이 국난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재명 후보의 인식이 박혀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정말로 상황에 맞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것들을 다 극복해놔야지 하는 것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보면서 너무 그만 좀 싸워라. 너무 지긋지긋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요. 또 이재명 후보 자체가 여의도에서 정치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에서 삶으로 정치를 표현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반영시키는 것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개인적인 경력하고도 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권에서 아마 이런 부분을 또 좀 경계를 할 것 같아요. 대안에서 반대편에서는 거기도 이제 통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는 것도 통합이니까. 자, 그 가운데 윤 후보가 안 후보에게 차기 대선 로드맵을 제안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가 주자로 나서고 다음 대선에는 안철수 후보를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요거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어제 그 보도 보면서 뭐 아직 이제 그게 그런 설이 있다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만 정말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한다. 이번에는 본인이 된다라고 전제하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음번엔 내가 한번 하고 당신도 한번 해주겠다. 이런 식의 관점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더 좀 제가 말을 하면 사실은 우리가 늘 저쪽 우리 보수 진영 우리 이제 뭐 IMF를 만들어서 국가 위기를 한번 가져왔었고요. 또 이명박 정부 때는 토건 비리라든지 방산 비리로 또 국민들에게 비리로 얼룩진 나라를 한번 가져왔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비선 실세에 의해서 국정농단을 만들어 왔던 것 아닙니까? 반면에 저희가 그 IMF를 극복했던 김대중 대통령이라든지 또 기득권과 싸웠던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그리고 지제도 국정농단인 정부를 물려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이만큼까지 왔는데 저는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온 역사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 나갈 고민들을 해야 될 판인데 그리고 그런 위기를 극복해 나갈 판인데 오히려 야당 주자라는 분이 이번에는 내가 하고 다음번엔 네가 해라. 이거를 내가 제안하려고 한다. 이거를 단일화로의 논의로 한다라는 것은 정말 오만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모르는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요. 만약에요. 그렇게 제안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두 사람의 단일화가 안 되면 지금 이재명 후보 통합 제안하고 계시니까 안철수 후보도 우리하고도 통합하자 차라리 이런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까지 그런 시나리오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세력의 힘을 모아야 된다. 여의도식 정치로 싸움만 하고 또는 뭐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분한테 맡길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국론을 모아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안철수 후보든 심상정 후보든 또 김동연 후보든 모두가 문을 열고 우리가 힘을 합칩시다라고 저희는 호소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던 얘기가 있죠.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심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지금 파악하고 계세요? 저는 그냥 그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해 주시던데 아니 문재인 정부한테 서운한 것도 있지만 수사받고 감옥 보내야 될 정도야?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일반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공도 많이 만들어냈던 정부인데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마치 감옥을 보낼 것처럼 또 적폐가 쌓여 있다. 본인이 중앙지검장하고 검찰총장하고 이 정부로부터 가장 승승장구했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있었을 때는 마치 나는 적폐는 몰랐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 또 국민들로 하여금은 이 위기 상황에서
계속 또 정치 보복이나 만들고 계속 또 싸움해서 우리가 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워지겠구나라는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 적폐 수사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윤석열 후보 이번 주 들어서는 이 사법개혁 공약을 내놨는데 이게 내용이 또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을 아예 폐지하겠다. 그리고 공수처도 폐지할 수 있다. 그리고 검찰은 예산 편성권도 독립해서 주겠다. 그러니까 검찰권을 강화하는 어찌 보면 이제 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안과는 정반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그 공약을 발표를 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런 어떤 공약이 중도층들에게는 그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뭐 어떻게 작용할지 이런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실제로 오늘 모 보수 언론의 사설에 나왔던 이야기를 제가 그냥 좀 옮기면 네. 검찰은 견제받지 않아서 검찰공화국이 됐다는 말이 나온 지 이미 오래됐다. 수사지휘권마저 없어지면 검찰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당장 걷어들여야 된다고 보수 언론의 사설에서까지 이야기를 할 지경입니다. 제가 뭐 이 부분에 대한 논평을 차지하고라도 보수 언론들도 이런 걸 사설로 낼 정도면 이게 얼마나 무리한 공약이고 검찰공화국이 되겠다라는 전조인가라는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고 보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민간인 법무장관이 육군참모총장을 지휘하고 또 거기에 예산권을 법무부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예전에 우리가 그런 군으로부터 그 나라를 한번 이렇게 흔들렸던 그런 과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거든요. 뒤집어 말하면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지휘권을 폐지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 예산권을 독립으로 주겠다라는 거랑 다르지 않은 발상이거든요. 사실 국민들로부터는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보통은 검찰이 멀리 있으니까 그게 뭐 무슨 상관이야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육군참모총장이 예산권을 가지고 알아서 집행한다? 그리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피부에 확 와닿을 거라고. 군대가 독립한다. 군대가 독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해서 스스로 북한하고 공격하고 싸울 일은 싸우겠다.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정말 무서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을 민간의 통제에 법무부 장관이 통제해서 검찰총장을 하는 것, 국방부 장관이 통제해서 육군참모총장을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을 가장 위에다 놓고 그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대통령 그리고 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또 국방부 장관이 그걸 통제하게 하는 것은 국민을 우선시하는 정책과 방향이었고 대한민국 정부위로 쭉 가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검찰을 분리시켜서 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검찰공화국이 되고 또 그것을 많이 무섭게 느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보수 언론에서조차도 반대할 그런 내용을 그렇다면 왜 윤석열 후보는 이걸 자신 있게 공약으로까지 내세웠을까요? 지금 검찰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서 그러지 않으실까요? 이건 이제 뭐 강 의원님 제 뇌피셜입니다만 추측이지만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저 이해가 안 간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른바 건진법사에 저는 이거 이름을 옮기는 것도 좀 무서운데 소가죽 벗기는 무속 행사에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면서 무속 의혹을 추가로 제기를 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에 대해서 정말 악의적인 마타도어다. 여기 대통령 이름도 있는 연등도 있었다. 이렇게 맞서기도 했는데 이 논란은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저는 마타도라고만 하고 해명을 안 하는 게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대통령 이름도 걸려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가 해명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각 우리나라 전국 사찰에 가면 대통령 이름 다 걸려 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서. 의혹이 제기되는 군대 면제 부동시로 면제됐다는 거, 또 신천지가 지난번 경선에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또 대통령을 미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야당 후보의 신천지 연루설, 그리고 그거는 홍준표 의원이 문제 제기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부동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악의적 마타도입니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 생각해 보면 우리 그런 자식의 문제라 할지라도 군 면제에 대해서는 와서 검진도 받고 이랬거든요. 본인이. 근데 부동시 문제라는 건 이런 것들은 병원에 한번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인데 확인해주면 오해가 사라질 일인데 10분이면 끝나는데. 네, 10분이면 끝나는데 그거 굳이 대답을 안 하고 마타도다고 이야기할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또 군 면제에 대해서 특히 의혹들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신천지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증거나 이게 아니다라는 답변을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본인 자당에서 2위 했던 대선 주자
보수자가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납득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 들고요. 건진법사는 이미 뭐 선대본부에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 네트워크 선대본부를 해체까지 했으니까요. 그 전에 인연은 충분히 있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로 나왔고 본부 자체를 해체했으면 사실관계는 맞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것도 좀 더 적극적인 해명을 해야 국민들이 납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언론 보도에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절에 하루 9번 법인카드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 이런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가 됐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그런 사람들을 세금 도둑이라고 한다. 이렇게 또 받았습니다. 요 사안 혹시 어떻게? 제가 뭐 내용 자체를 확인하지 못해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언론에서 제기했다고 하기에는 이제 국민의힘이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꾸 네거티브로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끌고 나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리고요. 정정당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입장을 내고 밝히면 되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네거티브만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로부터는 좀 안타깝다라는 판단을 들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딱 이제 3주 대선이 3주 남았습니다. 21일. 이재명 후보는 남은 3주를 어떤 전략으로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는 위기 극복을 해왔던 그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IMF를 극복해왔고 또 박근혜 정부의 탄핵 정부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좀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완성시켜놓고 선진국의 문턱에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남시청의 100만의 인구를 잘 리딩해왔고 1,300만의 경기도민들도 잘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과 같이 어려운 국난의 상황에 실력 없고 무능한 또 주술이 이렇게 가깝게 자꾸 이야기되고 사이비 종교가 이야기되는 대통령 후보에 의존할 수 없다. 그래서 검증되고 또 유능하고 경험이 있는 대통령 후보로서 국난을 통합의 정치로 이끌어서 극복해 나가겠다는 전략을 국민들에게 잘 설명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전략기획 본부장 맡고 계신 강훈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 매주 수요일에는 보수의 시각으로 현안을 들여다보는 진격의 보수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선거 가까워지면서 많이 바쁘시죠. 상임고문이시지만. 우리야 뭐 고문이니까 뭐 바쁠 게 없죠. 글자 그대로 고문이니까. 산에 다니시면서 선거운동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건 뭐 일과니까요. 아하, 일상생활 하시는 가운데 만나시는 분들. 그래서 무슨 얘기 건너세요? 그렇게 산에서 만나시면. 주로 저인데 많이 물어보죠. 아, 물어봐요? 아무래도 산에 오는 주민들은 궁금한 게 많으니까 정치 현안에 대해서 내가 그래도 뭐 전문가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저것 뭐 많이 물어보죠. 뭐. 네, 알겠습니다. 어떤 대답을 하시고 계신지는 저희가 차차 여쭤보긴 하고요. 자, 한 사람 더 모셨죠. 지옥에서 온 팩트체커, 인터넷 바닥민심 수집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도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장관님 나오셨을 때 그때도 이제 조회수 얘기를 대기실에서 한참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게 아마 한국의 정치인 중에서 유튜브 조회수에 가장 민감한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난번 진격의 보수 이제 출연하셨던 회차가 유튜브 조회수로 59만 회를 돌파했다는 훈훈한 소식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요즘 또 특히 조회수에 부쩍 욕심을 내신다는 이 전언이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그게 우리 나이에 유튜브까지 나갈 때는 뭐 듣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있어야 나가는 거죠. 뭐 듣지도 안 하고 보지도 안 하는데 그거 뭐 시간 없어가면 나갈 게 없잖아요. 장관님 그래도 59만 회면은 정치하시면서 얻으셨던 표보다 많은 숫자 아닙니까? 많지. 많네요. 네. 그런데 내가 나가면 평균
최하가 50만 넘어야지. 아이고, 야, 자부심도 대단하십니다. 오늘도 저희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그랬어요. 대충 나간데. 우리 저 시청자분들, 청취자분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혼날 것 같아요. 만약에 못 나오면.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진격의 모습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20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 오늘로 이틀째고요. 3월 9일 선거까지는 딱 3주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대선 전략 어떻게 갖고 가는 것이 좋은지를 주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인터뷰를 통해서 적폐 수사 얘기를 한 것이 민주당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 오히려 우리 지지층을 집결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여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는 이게 선거 전략상 득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민주당이 지지층들이 결집한다고 보지만은 또 반대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더 결집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손실을 따지면 민주당이 대응이 좀 잘못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 좀 표를 더 준 셈이 되어버리죠. 어떤 걸 왜냐 그러면 적폐 청사에다 가는 거는 그 용어가 문재인 정권의 용어잖아요. 문재인 정권 이전에는 뭐 그런 적폐 청사라는 말이 없었잖아요. 설사 지난 정권의 사람들을 뭐 잡아간다 하더라도 뭐 적폐 청산 뭐 이렇게 규정해놓고 뭐 잡아가는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적폐 청산이란 그 용어 자체가 문재인식 용어인데다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2년 동안에 적폐 청산 내리했잖아요. 그 적폐 청산을 총대 메고 한 사람이 윤석열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적폐 청산의 전공이란 말이죠. 자기 전공, 자기 전문 분야죠. 그러니까 그냥 입에 든 대로 적폐 청산 하겠다 이야기는 뭐 꼭 보복을 하겠다, 뭐 이렇게 지난 정권 사람들을 기획해서 표적해서 잡아가겠다 이런 뜻이 아니고 이미 드러나 있는 건 있잖아요. 이미 법원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기소되어 있거나 이런 그렇게 걸려 있는 사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사건만 깨끗하게 정리해도 그거는 소위 적폐청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이야기는 뭐 특별히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 뭐 있으면 뭐 어떤 정권이든 잘못이 있으면 수사를 하든지 뭐 해야지 이렇게 대범하게 받아 넘겨버렸으면 이 말이 이슈를 안 타는데 이걸 완전히 자기네들 잡아가는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니까 이게 이슈가 돼버린 거지. 아니 근데 저기 제작진하고 통화하실 때는 윤석열 후보가 적폐청산이란 말을 본인이 다시 꺼내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결과는 그런데 그러나 후보가 자기가 적폐청산 내내 해놓고 자기가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는 꼭 적절한 용어는 아니지. 아닌데 결과적으로는 그 용어에 대한 대응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판이 커졌다 이 말이지. 후보도 잘못했지만 판 키운 건 오히려 청와대와 민주당이다. 그러니까 그 적폐청산이란 말을 잘했단 말이 아니고 유권자들 양 진영의 입장에서는 찬반이 있지만은 그러나 후보로서는 꼭 그렇게 자기가 뭐 아무리 적폐청산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걸 문재인 대통령의 민주당이 판을 키워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이게 이슈가 돼버려요. 아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 지냈고 검찰총장 지냈고 합치면 거의 4년 동안을 검찰의 이 최중요 직책에 있었는데 그거 있는 동안에는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적폐를 나중에 이제 청산하겠다고 하느냐. 그러면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는 제대로 자기 소임을 못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뭐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그 착각을 한 건데 잘못 말한 건데 윤석열 검찰에 있을 때는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했잖아요. 박근혜 정권 이명박 정권 사람들 1000여 명이나 잡아가고 200여 명이나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그동안에 검찰에 자기 자리에 있을 때는 지난 정권의 적폐 청산에 열심히 했잖아요. 안 한 게 아니지. 그러니까 현 정권의 적폐 청산에는 살아있는 권력의 적폐를 청산하다가 이제 쫓겨나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입장에서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하는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그냥 문 대통령이 키워갖고 마시면 날 잡아가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바람이 일이 커진 거지. 근데 이제 그게 대통령 후보가 아니라 검찰에 계신 분이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 돼서도 자기 하던 일 하겠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했지만 예. 후보로서 적절한 말은 아닌데. 알겠습니다. 아닌데 그래서 적절치 않다고 하신 거군요. 적절하지 않는데 결과는 그래 됐다 이 말이. 네. 그러면 다른 얘기도 좀 들어볼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이고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선 후보죠. 네. 이 조 후보는 이 윤석열 후보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도 적폐라 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김종인 비대위원장 이후에 보수의 가치를 내려놓겠다 그랬잖아요. 뭐 보수 정당으로 보지 않고 선거 때만 되면 자꾸 좌로 가니까 뭐 적폐를 수사한다는 것도 우습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정권교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진다. 그래서 단일화 요청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거절했어요. 그러면 뭐 단일화가 안 돼서 정권교체가 안 돼도 국민의힘이 책임져야죠. 국민의힘은 왜 거절했을까요? 뭐 대통령 다 된 줄 알더라고. 뭐 정권교체를 해야 되는데 정권교체를 해야 될 제1야당이 저렇게 한심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참 우파로 좀 답답한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윤석열도 적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자유공화당다운 이야기니까 그냥 뭐 그래도 뭐 우리 공화당, 우리 자유공화당, 우리 공화당인가? 네, 우리 공화당.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 공화당 다운 이야기니까 그건 뭐 별로 언급할 필요가 없죠. 그쪽 시각에서 보면 다 적폐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가 우리 공화당 다운 이야기니까 그걸 갖고 뭐 논쟁할 건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포인트가 조원진 대표가 말할 때 대통령 다 된 줄 알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인데 최근에 엊그제에 이제 사법개혁 방침이라고 하면서 이제 검찰권을 강화하는 그 공약을 낸 것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이제 적폐청산을 얘기한 것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미 대통령 당선을 염두에 두고 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게 자칫하면 유권자들한테 좀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건 그 말은 맞아요. 지금 뭐 그 말은 이미 국민의힘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언론에 나타나는 국민의힘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아주 오만하기 짝이 없지. 그래요? 그렇게 보이세요? 오만하고 뭐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을 했으면 그것도 제3당의 후보잖아요. 대통령 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제안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하고는 차치하고라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람을 후보인데 존중해 줘야지. 그래도 대선 후보고 제3당의 후보고 지지율이 10% 내외로 오고 가는데 그렇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반대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국민님 사람들 하는 거 보면 뭐 막가잖아요. 뭐 동메달 딴다는 사람이 금메달을 간다든지 뭐 온갖 소리 다 하잖아요. 별소리. 후보부터가 뭐 10분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이런. 그거는 바로 오만의 발로죠. 아주 오만의 극치라고 봐야죠. 선거판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국민의힘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죠. 아주 잘못한 거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설사 속으로는 무슨 여론조사에 그냥 단판을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도 그래도 후보가 공식적으로 기자회견에 제안한 거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당내 의견을 모아서 후보가 생각을 정리해서 곧 답변을 후보가 직접 하겠다. 저쪽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도 후보가 직접 제안할 때까지 당내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것이 그게 정치 도의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당이지만. 네. 그러니까 내가 있는 당이지만 정치를 저렇게 하면 국민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이미 다 된 줄 아냐 이렇게 생각하지. 예. 아까 이제 의원님께서도 이 적폐수사란 말 자체는 어쨌든 좀 잘못 쓴 것 같다.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혹시 저 국민의힘 당내에서 다른 분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막 가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다 잘했다는 거지. 막 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를 가리키시는.
막 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 있지 뭐. 그런 어느 사람들인가요? 당이든 민주당에도 막 가는 사람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그러면 우리 공화당의 단일화 얘기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얘기 아까 잠깐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관한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이어갈까 합니다. 근데 뭐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선거를 뭐 20일가량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에 대한 협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너무 긴 대화가 오게 되면은 국민들이 이제 우리 후보의 진짜 그 정책이나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단일화의 시한은 40일, 선거 40일 전에 보통 이야기하고 이미 한참 지났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확인차 윤석열 후보도 그러니까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는 이게 입장이 확고하다고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에 대해서는 우리 후보가 굉장히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 이미 시한이 지났다. 모르겠습니다. 그 일반적인 다른 선거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선거는 좀 특이하기도 했어. 특이한 점도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 선거에서도 이준석 대표 말처럼 시한 자체가 지났다고 봐야 할까요? 뭐 그렇진 않고요. 원래 제일 좋은 게 후보 등록하기 전에 단일화하면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렇게 하죠. 예. 예. 후보 등록하기 전까지는 서로가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해갖고 각자 지지율을 올려놓고 그 각자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후보 등록 전에 단일화하는 게 제일 좋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를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투표 용지 인쇄하기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죠. 요즘은 뭐 대통령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건 뭐 하루면 다 알잖아요. 한 시간이면 뭐 이제 다 전국이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잖아요. 뭐 옛날처럼 무슨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알려면 뭐 몇 달 걸리고 공금을 붙이고 막 이럴 때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그냥 하루면 누가 들어갔단다 소문 나니까 지금은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에만 단일화하면 되니까 그게 이제 한 26일 28일입니다. 28일 예, 그때까지잖아요. 그러면 오늘이 이제 16일이잖아요. 아직도 열흘 이상 남았잖아요. 그렇네요. 그러면 단일화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여론조사라든 뭘 하든 지금 분위기는 다 돼 있으니까 양쪽에서 이걸 갖고 시간 끄면 안 된다는 건 양쪽이 다 알 거니까 한 닷새면 끝나지 않나요? 그렇죠. 예. 한 이틀 뭐 협상해갖고 그러면 후보 용지 인쇄하기 전에 단일화는 할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을 핑계 대고 한다는 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 선거를 워낙 많이 치러보셨으니까 이를테면 2007년 대선 때는 이제 진도에서 지휘를 하셨는데 그때도 이명박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하고 어떻게 할 거냐를 툭탁툭탁 하다가 결국 이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경험에 비춰보시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나 혹은 안철수 후보 측에서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속내는 어떨까요? 지금 서로. 속내는 단일화 해야죠. 둘 다? 둘 다. 양쪽 다? 윤석열 후보는 속으로는 단일화 안 하면 불안하다고 봐야죠.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렇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한 윤석열 후보가 10% 내지 15% 이상 계속 앞서면 이건 뭐 좀 단일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표차가 5% 내외에서 5% 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안철수 후보 득표율이 5% 이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단일화 안 하면 낭패 보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단일화 안 해도 될 조건은 안철수 후보가 5% 이하로 떨어지거나 3% 2%로 떨어져 나가거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에서 15% 이상 계속 앞서거나 그러면 단일화 안 해도 되죠. 우리 때도 이회창 후보하고 물밑에서 제가 몇 차례 찾아갔습니다. 이회창 후보. 이회창 후보를 직접. 예. 그때는 이명박 후보가 정동영 후보 보다가 20% 이상 어떤 거는 뭐 25% 30% 이상 앞섰잖아요. 네네. 완전히 앞섰잖아요. 2배 앞서고 막 그랬죠. 그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못 놓는다. 그래도 단일화 할 수 있으면 해보자. 그래서 이회창 후보 집에도 제가 몇 번 찾아가고 물밑에서 우리 주변에 이회창 후보 주변하고 연고가 있는 사람들 총동원해서 우리가 작업을 했는데 그때는 이회창 후보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체 완고하시니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없다 저도 할 수 없다 본인이 저렇게 완고하게 안 하겠다 그러시니까 그래서 그냥 선거를 치는데 다행히도 우리가 정동영 후보보다 압도적으로 이겨서 다행이었지. 그러니까 선거 때 같은 야권에서는 상대방 후보가 득표율이 많든 적든 일단 합치는 게 그게 선거에서 그게 아주 정도입니다. 도움이야 확실하고 정도는 맞는데 근데 윤석열 후보 어제 출정식 한 거 보니까 뭐 굉장히 자신감 있고 별로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후보가 그래야지 야당 후보 그래야지 야당 후보가 불안해하면 표가 오나요 안 오지. 티를 안 내는 것뿐이다. 티를 안 내죠. 그러면 지금도 물밑에서는 엄청 뭔가 움직이고 있으려나요? 전 뭐 물밑에서 하는 거니까 모르겠는데. 야, 근데 이게 물밑에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전에 이준석 대표 얘기도 직접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지금 안철수 후보 제안한 것에 대해서 그냥 아쉽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는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히 안 된다는 입장이다라고 또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더라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일단 후보가 후보끼리 만나야지. 후보 대 후보로. 그래, 후보가 정리가 다 되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윤석열 후보가 뭐 밑에서 물 밑에서 교섭하고 하는 거 싫어하니까 단판이 끝내자는 거니까 단판으로 끝내려면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만나야지. 만나갖고 뭐 한 판이 되든 두 판이 되든 당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난 내 생각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다시 안철수 후보가 그건 못 봤으면 내 이야기하고 이래서 이제 한 판이 끝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안철수 후보도 물러갈 수 있고 물러갈 수 있는 수를 내놔야 되고 윤석열 후보도 물러갈 수 있는 수를 내야 되고 협상이란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합의를 보려면 그렇게 오래 뭐 시간 끌 수는 없지 뭐. 한두 번 만나서 끝내야지. 한두 번은 일단 만나는 게 급선무겠네요. 제안을 했으면 안 받는다 하더라도 예의가 당신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우리가 도저히 못 받는다. 안 받는다 하더라도 만나서 안 받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가 아름다운 거지. 혹시 저희가 이제 제작진하고 사전 통화하실 때 그 옆에서 윤 후보 옆에서 자꾸 사람들이 철삭거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렇게 누가 옆에서 철삭거려서 이게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윤 후보는 애를 많이 쓰죠. 뭐 우선 당사자니까 당선이 돼야 되네. 그것도 안전하게 당선돼야지 아찔아찔하게 당선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 후보로서는 여러 가지 속으로 뭐 애를 많이 썼는데 그 주변에 알랑거리는 사람들이 다 됐다고 뭐 자꾸 이야기를 하고 뭐 그러니까 바람을 잡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 좀 오만하게 비칠 뿐더러 저 사람 정치에 진짜 정치의 기본적인 도가 없구나. 정치의 기본적인 도를 못 지키는구나. 설사 안 받고 싶어도 표를 내면 안 되고 저쪽에도 후보 만나자고 후보 결단하라고 요구를 했으니까 이쪽 당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뭐 후보가 알아서 결정할 일이고 당에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단일화에 대해서는 당에서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안철수 후보가 제안한 것을 존중하고 그 제안을 우리 후보가 직접 대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우리 당에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가야 이게 당이 제대로 된 당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하고 있네요. 남이 보기에도 그게 좋고 그렇잖아요. 모양이. 지금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아주 한심한 점이 많죠. 그러면 그 가운데서 아주 오만한 거지 그러니까. 혹시 이준석 대표가 좀 중간에서 말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대표는요. 후보 단일화가 나오면 대표야말로 말을 아껴야 됩니다. 대표에게 물으면 그건 후보가 직접 답할 일이지. 저쪽에서 후보가 후보끼리 대답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또 저쪽도 후보가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쪽도 후보가 대답할 일이지 당에서 나설 일이 아니다. 그 대표로서는 그 점에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나가야 대표의 무게도 살 뿐더러 그게 선거 전략상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뭐 대표가 차치고 포치고 다 해버리니까 될 일도 안 되게 생겼지.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따갑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꾸 만나야 한다는 걸 강조를 하셨잖아요. 마침 오늘 윤석열 후보 이제 안철수 지금 선거운동 과정에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으니까 그 선거운동 빈소를 찾는다고 하는데요. 그 기회를 빌어서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만날 수 있는데 뭐 상가에 가서 뭐 그런 긴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상가에 가서는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렵죠.
왜냐 그러면 남 죽어갖고 지금 뭐 선거운동 하느냐 마느냐는 파인데 거기 가서 뭐 단일화 제안한 거 이야기하고 할 건 아니고 따로 날짜를 빨리 한번 잡아야죠. 그럼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쭙겠습니다. 서로 이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말은 있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고 보십니까? 안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 왜냐 그러면 윤석열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지향하는 점이 정권 교체가 같잖아요. 윤석열 후보도 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고 안철수 후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다는 거고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단일화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건 두 사람이 다 알고 있잖아요. 두 사람이 다 머리 좋은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끝까지 고집한다? 그거는 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뭐 28일 전까지 어쩌면 뭐 투표일 전까지라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은 나는 두 사람이 다 갖고 있을 거라고 봐요. 네. 지금 이제 후보들끼리 역할을 해야 된다. 이제 대표 말고 후보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강조를 주셨는데 윤 후보 본인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리스크가 좀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음주 논란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자꾸 술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좀 막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도 술 좋아하시면 선거 기간에는 술 딱 끊었었다면서요. 그렇죠. 네. 아니 그거는 술 문제는 내가 전에 벌써 한 달 전쯤인가 벌써 술을 끊으라고 술 자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2달 전부터 얘기했어요. 2달 전부터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 그 후로 내가 듣기는 술을 안 먹는 거라고. 그래요? 요즘 술 안 드신답니까? 안 먹었다가 최근에 제주도에 갔을 때 맞아. 폭탄했다고 한번 논란이 됐었어요. 그동안에 안 먹어. 그동안 나는 안 먹는 걸로 내가 하도 그냥 난리를 쳐갖고 술 먹지 말라 그래갖고 나 또 술을 끊었다고. 기자들하고 이 얘기 나누는 자리에서 이른바 소맥이라는 걸 좀 이렇게 좀 같이 마셨다고 들었어요. 서너 잔 또 마셨다. 그래서 그 술 때문에 그 다음날 토론도 뭐 못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건 그러니까 아니고 토론을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토론을 연기를 했는데 근데 술은 또 이렇게 마셨다고 하니까 고전날은 술 먹고 고전날 술 먹으면 다음날 토론 못 나가지. 다음 날이 토론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건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하기 좋은 소리인데 어쨌든 선거가 20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기자들 아니라 뭐 기자 할아버지라도 술을 하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난 그건 뭐 그거는 술 하면 안 되면 건강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 술 하면 어떤 장사로 또 그 다음날 제 시간에 못 일어납니다. 그 다음날 일정이 차질이 있습니다. 다음날 말이 엇갈립니다. 말 실수하게 돼 있어요. 후보는 일단 내가 후보로 들어가는 이상 술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후보는 술을 끊어야 되고요. 배우자는 또 배우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건희 씨는 청와대 안 들어간다고 선언하면 더 좋다. 후보는 술을 끊고 배우자는 청와대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어떤 얘기예요? 그건 뭐 지금도 저는 그건 변함이 없고요. 지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청와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될 경우는 김건희 씨가 안 들어가야 되지만 이재명 후보가 될 경우는 김혜경 씨가 안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두 분 다 배우자 없이 들어가는 얘기예요? 예, 배우자가 뭐 그렇다고 배우자하고 뭐 이혼하라 하는 건 아니고. 왜요? 근데? 아니 청와대에 꼭 따라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따라 들어가서 뭐 관제시키는 건데 평범한 사람들 같으면 그런 말 나오겠어요. 지금 김건희 씨나 김혜경 씨가 그동안에 언론에 드러난 거 뭐 내가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으니까 실사는 모르겠는데 언론에 드러난 것만 봐도 이 골치 아픈 분들이잖아요.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그럼 지금까지 한 그것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한 것이 습관적으로 이어진다면 청와대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반성하고 자중하고 하고 자기 남편이 대통령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잡음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 동안에는 청와대에 안 들어가는 것이 그게 남편을 도우는 거다 이거예요. 내 말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네, 알겠습니다. 근데요, 김건희 씨가요, 최근에 그 극동방송 그 김정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게 혹시 무속 논란이 계속 있었으니까 나는 정통 종교 쪽에 가깝다. 이거를 피하기 위한 어떤 움직임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이거는 바람직한 모양새일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만난 건 아니고요. 뭐 김정한 목사하고 전에도 뭐 들어 만났다고 하고 그러니까 또 김건희 씨가 원래 좀 그런 분들을 만나기를 좋아하고 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특별히 그 기독교계에서 만날 수 있는 분이 뭐 김재환 목사가 친분이 있으니까 만난 거지. 뭐 자기인데 덮어 쓰여져 있는 무속 논란 잠재우기 위해서 만나거든. 그런 건 알 겁니다. 왜냐 그러면 목사님 한번 만났다고 뭐 그동안에 무속 논란 뒤집어 쓰는 게 그게 쉽게 없어지겠어요. 안 들어가는 게 최선이다. 네. 안 들어가는 게 알겠습니다. 네, 내 생각은 그래요. 네. 김건희 씨도 그러고 김혜경 씨도 그러고. 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재호 국민의힘 상임고문 그리고 임경빈 팩트체크 모시고 진격의 보수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출출할 시간이 돼가고 있죠. 점심 혹시 못 드신 분들은. 그래서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에는 청취자분들에게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간식은 버섯 모양 초코과자랍니다. 자, 이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는 버섯 모양 초코과자 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순서 마지막으로 주간 사건 사고 소식 알아보는 배상원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상원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숨지는 사건이 다시 발생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사실 좀 되게 안타까운 사건인데요. 관할서는 서울 구로서와 양천서입니다. 피해자는 김 씨고 지금 살해한 용의자 물론 이제 이 극단 선택했지만 조모 씨인데요. 그러니까 11일 날 일단 11일 날 가해자가 피해자의 어떤 가게로 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먼저 이제 고소가 됐고 고소는 양천경찰서에서 폭행의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근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날 오후에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종의 뭐 난동 비슷한 걸 부려갖고 긴급 체포를 한 후에 스토킹 혐의로 이제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12일 새벽이죠. 그러니까 경찰도 이게 상당히 위급한 상황인 걸 알고 검찰한테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이게 반려가 됐어요. 그러니까 수사에 좀 미진 아니면 보완 이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영장이 반려가 되니까 이 가해자는 풀려났죠. 그다음에 이틀 뒤에 그러니까 말하면 14일이죠. 밤에 이 피해자의 가게로 가서 흉기를 휘둘러 갖고 살해를 했는데 그 중간에 이 경찰이 그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마트워치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급한 상황에서 스마트워치를 눌렀습니다. 눌렀는데 3분 만에 도착을 했어요, 또 경찰이. 근데 그 중간에 3분 안에 이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같이 있던 남성분은 다행히 목숨 건졌는데 다쳤고 가해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극단을 선택한 걸로 추정되는 상황. 이게 참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요. 사실 경찰도 이게 신고가 접수되고 3분 만에 출동을 했으면 그야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 교통 상황이면은 제일 빠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을 탓하자는 게 아니라 그럼 3분 만에 도착해도 못 막으면 이런 범죄는 어떻게 예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게 바꿔야 된다, 방식을. 그러니까 피해자한테 스마트워치를 채우는 게 아니라 가해자한테 비슷한 형태의 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에 대안이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건 사실 법적인 문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상황이겠죠. 법률가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그 부분인데 그럼 다른 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만약에 그 가해자가 스토킹 용의자가 그 스마트 기계를 다른 데로 뭐 이렇게 빼놓고 움직이면 그걸 어떻게 제어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걸리는 기술적인 겁니다. 문제도 있고 법적인 문제도 있고. 두 가지 다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처럼 3분 만에 출동해 갖고 도착을 했는데 그거보다 어떻게 더 빨리 오느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구대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까지 접근하는데 제가 보기엔 가장 빨리 도착한 것 같습니다. 3분이면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도 이미 그때는 이미 흉기를 휘둘러 갖고 한 분은 살해당하고 한 분은 많이 다치고 본인은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분명히 어떤 법적 기술적인 걸 다 동원해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막힌다는 겁니다. 지금 배상원 프로파일러님 지적해 주신 분을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가해자는 100m 이내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m 이내로 들어왔다는 걸 알았다면 알 수 있었다면 경찰이 그 전부터 막을 수가 있을 텐데 이미 사람이 옆에 딱 붙어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 들어가니까 벌써 3분으로도 부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그러면 아예 접근을 못하게 접근하면 알 수 있도록 전자발찌처럼 뭐 경보기에 올리거나 그렇게 경보 올리는 걸 도입하면 어떻게 이런 제안을 주신 거고 저도 사실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방송 같은 데 나가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하나 이제 지적해야 될 부분이 경찰에서는 두 번째 협박일 때 현행범 체포라고 구속영장 신청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검찰에서는 구속할 만한 요건은 부족하다라고 해서 돌려보냈던 거죠. 그래서 경찰이 다시 영장을 청구하려고 재수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그게 많은 기간도 아니고 다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이틀 정도죠. 예. 그럼 이제 검찰에서는 사실 요즘에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이제 가해자라고 할지라도 인권 존중 차원에서 함부로 구속을 안 시키고는 그렇죠. 있어요. 근데 이 사안처럼 경찰이 현장에서 보기에는 분명히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막아야 되는데 그런 사유로 구속시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검찰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검찰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지만은 문제는 최소한의 불구속 수사는 기본 원칙인데 그걸 어떻게 지금 있는 앞에 있는 사람의 감정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평가하는 것과 이걸 범죄를 예방해야 되는 사람의 평가는 이것이 이중화돼 있을 때 이것을 하나의 차원으로 좀 지표 같은 걸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가 한쪽 전문가들의 얘기고요. 그 지표를 개발해서 기계적으로 해결하자는 게 아까 말씀 그 똑같은 부분인 거고 아니면 아예 그런 만약에 영장이 반려됐을 경우에는 아예 피해자를 피신시킬 수 있는 쉼터 같은 제도를 좀 더 확대하자라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대안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생업을 해야 되는 분이 이거를 영장이 반려됐다고 해서 그것을 하면 또 반려되면 또 피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도 또 걸리는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시다시피 이 스토킹 방지법에 그 법이 제정돼 있지만 피해자 보호 조항이 지금 부족합니다. 지금 이번에 작년 10월부터 발효가 된 스토킹 법은 가해자 처벌 중심이고 피해자를 피신시키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신원을 바꿀 수 있는 요 조항은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그 부분을 지금 시급히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가해자 처벌 조항은 상당히 올라가 있거든. 지금 어느 정도 법이 완비되어 있는데 피해자를 어떻게 지금 뭐 구조하느냐 아니면 보호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인력의 부족 또는 여기 장비의 미비 또 법적인 어떤 원칙의 문제 이게 세 가지 다 걸린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통계를 보니까요. 1년 동안에 그러니까 이른바 신변보호 조치 요청이 한 2만 건이 그렇죠.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럼 2만 건을 경찰이 다 어떻게 들여다볼 수 있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새롭게 스토킹 피해를 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한 1년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복역을 했어요. 1년 뒤에 나와. 그럼 피해자는 또 그때부터는 또 전전긍긍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그렇죠.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앞쪽보다는 사실은 뒤쪽이 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스토킹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다 하더라도 단기 자유형으로 처벌받은 후에 그의 보복 심리로 더 높아진 위험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우리는 입법적인 조치가 거의 없습니다. 혹시 어떤 걸 보완해야 될지 제안이 좀 있으실까요? 뭐 뉴욕 경찰이나 미국의 일부 대도시 경찰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신변보호 경찰팀을 별도로 만듭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그 경찰 중에서도 그런 특수부서를 만들어 갖고 신변 보호만 하는 경찰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제 피해자 구호를 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만은 케이스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케이스처럼 케이스로 접근하는 방법을 미국의 일부 대도시 경찰에서 도입하는 겁니다. 지금의 범죄 추적 시스템으로는 스토킹이라든가 이런 방식 피해자는 못한다. 그러니까 아예 전환을 해버리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을 잡는 사람은 또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지만 보호하는 전문가는 따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씀을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경찰 US 마샬 같은 데가 그런 예인데요. 아예 연방 차원에서 시 경찰과 같은 차원에서 그러니까 같이 공조해서 별도의 보호 경찰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침인데 아시다시피 근데 뉴욕 경찰은 돈도 많고 굉장히 큰 조직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한국의 경찰이 그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얘기가 큰 얘기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할 수 있는데 아예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필요한 제언을 그렇죠. 해야 되지 분명히 않겠습니까? 대안으로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으로 이것도 하나 좀 짚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일단. 예,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법적으로야 뭐 어떻게 못하더라도 이렇게 가해자도 스스로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부분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구금이 가해자 보호에 대한 어떤 필요 때문에도 구금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검찰의 영장이 발려된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이게 어떤 범죄적인 측면보다는 가해자 보호 측면에서도 역시 일정 정도 그 구속영장의 어떤 요건 자체를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우리는 이게 발부 안 발부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간 정도의 어떤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 이건 이제 입법적인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죠. 예, 처벌과 관련된 것들만 아니라 주변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그렇죠.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자,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상원 프로파일러와 함께 사건본부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속보 하나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경북 영덕군 집 풍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속에 확산이 되면서 산림청이 산불 대응 동원력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수 1, 2, 화수 1위 주민들께는 대피령 내려졌다고 하니까요. 속히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영덕군 집 풍면 화수 1, 2, 화수 1위 주민들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자, 간식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8864